자, 4월 5일 날 시행된 국가직 9급 행정법 총론 해설할 거고요. 잠깐 총평을 한 다음에 상세히 해설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결국 우리 관심사는 2달 반 뒤에 지방직 9급 6월 21일이죠. 그거 어떻게 대비할지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7월일 텐데 다음 시험을 이걸 이제 그 교훈 삼아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비할지가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지금 해설 강의 보신 분들 대부분 그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또 언급을 하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평을 하자면 저는 원래 그 당일날 그 시험 문제 채점 한번 풀어보고 나서 그냥 민심을 신경 쓰지 않고 소신 있게 이거 뭐 무난하게 나왔으면 나왔다, 이거 중하면 중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이거 중이다 말씀드렸거든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살짝 생각이 바뀔라 그래요. 수험생들 입장에서 체감하는 난이도는 좀 높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중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번 시험 변별력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일단 사례형 문제 없죠. 그다음 뭐 개인정보법 이런 것도 당연히 없고 그다음에 행정소송법 심판법 비중이 적었잖아요. 우리가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 비중이 예년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되게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왜 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생소한 지문을 이번에 많이 내가지고 그것까지 비중을 예년처럼 맞춰버리면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거예요.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다 내놓고 나서 이대로 그냥 출제하면 이거 난리 나겠다, 작년 지방직 행정학 정도로 욕먹겠다 싶어서 제 생각에는 소송법도 좀 드러내고 사례도 드러내고 해서 밸런스 패치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생소한 지문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선 안 그래도 국어 영어 개편됐다 그래고 거기서 탈탈 털리고 들어와서 마지막에 행정법 불태워서 15분 컷 할라 했는데 이상한 엄한 선지들이 나를 자꾸 여기서 흔들고 그리고 내가 빈출선지 가서 정답 고르려면 괴롭히고 이러니까 이게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체감 난이도가 올라갔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OX 문제 80개로 우리 시험이 출제가 됐으면 난이도 상인 거 맞아요. 왜냐하면 OX 문제는 하나하나가 다 점수가 들어가잖아요. 한 지문 틀리면 바로 깎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사지선다로 2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생소한 선지들이 정답을 골라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체감 난이도에 비해서 내가 결론적으로 채점을 해보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이 합격 예측 서비스에 이제 커트 나오잖아요. 그 커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강사들은 대부분 지문 딱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빈출 선지일수록 확신이 200% 300%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소한 지문이 몇 개 나와도 뭐야 이거 지금까지 안 내던 걸 이걸 굳이 내네, 국가직에서 왜 이렇게 하지, 지금까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생각이 잠깐 갸우뚱 들지만 어차피 빈출선지가 정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지는 빈출선지 소거하면 정답이 딱 하나가 손들고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야 정답률은 높겠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험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강사들이 얘기하는 지금 세간에서 얘기하는 뭐 난이도 뭐 하나하나 체크한 건 아니지만 아마 그리 어렵진 않았다 얘기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수험생들이 정작 체감한 건 뭐야 나는 꽤 어려웠던 것 같은데 내 점수는 예상보다 그렇진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괴리가 아마 생소한 지문이 많아서다. 다만 정답을 골라내는데 얘네가 그렇다고 해서 내 멘탈 이상으로 객관적으로 진짜 여기에 영향을 많이 줬느냐, 그렇진 않아요. 내가 빈출 선지에 대한 확신만 갖고 있었으면 정답 골라내기는 생각보단 수월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빈출 지문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습 방향이랑 연계가 되는데요. 굳이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마라톤을 뛰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 풀코스를 뭐 몇 시간 안에 뛰고 싶어. 그럼 보통 이제 대회 나가면은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이게 공중에 둥둥 떠 있는 풍선 메달고 4시간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 따라가면 되고 뭐 3시간 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저 사람 따라가면 되고 해서 내가 막 시간 막 기록 보면서 초조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사람 따라 무지성으로 따라가면 그냥 꼴이 나게 만드는 그 페이스 메이커들이 있거든요. 요 놈이 우리 시험으로 치면 빈출선지인 거예요. 빈출선지만 사실 숙지하면 사실 꼴이 나는데 문제가 없어. 길을 잃을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빠르게 가고 있나 느리게 가고 있나 이걸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번 시험에 회방꾼들이 많았다는 거죠. 10km, 20km, 30km 지점에 자꾸 나를 꼬시면서 이쪽 방향인데 저쪽 방향으로 꼬시고 자꾸 중간에 뭐 먹고 가러 꼬시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흔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요놈들 때문에 이 생소한 지문들 때문에 이번에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 얻은 분들이 많을 텐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마라톤이 6월, 군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7월에 있고 7급 준비하신 분들은 더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다음 마라톤에선 내가 꼭 잘 뛰어야 되는데 그럼 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두 가지가 있겠죠. 요놈들이 문제였으니까 이제부터는 요놈들한테 낚이지 않도록 회방꾼들 한 명 한 명 얼굴을 다 완벽하게 외우는 거야. 꽤 많긴 했는데 어쨌든 얘네 때문에 내가 흔들렸으니까 난 다 외워둘 거야. 자,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아니 근데 옆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결국 페이스메이커 뒤통수에만 내가 집중을 하고 얘가 어디 가는지만 사실은 내가 잘 따라갔으면 그럼 사실 마라톤 내 페이스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모르겠고 얘네까지 다 볼 여력 없으니까, 다 얼굴 외울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페이스메이커 뒤통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집중해서 볼래. 그 누가 중간에 손을 흔들어도 얘네 뒤통수랑 걔네 뒤통수랑 헷갈리지 않도록 얘한테 집중할래 하는 방법이 있겠죠. 당연히 수험 효율을 따지면 뭐가 더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당연히 페이스메이커 뒤통수 외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럼 우리 수험 전략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번 시험에 생소한 지문 비중이 컸다고 한다면 가장 따끈따끈한 공신력 있는 시험의 기출 지문이니까 얘는 당연히 내가 눈도장 찍어줘야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수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이렇게 회방 놓는 생소한 선지 위주로 내가 공부를 할 거냐? 예를 들어 내가 기출 5개년치를 열심히 봤는데 이걸로는 안 되는 것 같다. 그 불안감을 지금 느끼잖아요. 그래서 10개년, 15개년 확장하고 공무원, 변호사 시험, 행정고시, 뭐 세무사, 노무사까지 다 확장해야겠느냐?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지. 근데 2달 반이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그렇게까지 판을 키울 정도로 시간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본질적으로 뭐에 집중해야 된다? 당연히 빈출 지문에 집중해야 된다. 결국 얘네에 대한 확신만 있었으면 강사들처럼 이번 시험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정답 골라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 이렇게 지방직 때 우리가 시험 끝나고 나와갖고 이렇게 똑같이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지금 5개년 기출 정도는 숙제하고 들어갔어야 사실은 시험을 앞둔 수험생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인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요 정도는 보셨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아마 불안할 거예요. 생소한 선지 왜 이렇게 많지? 확장해야겠다. 10개년이 뭐야? 15개년 내지는 뭐 국회직, 노무사, 세무사 다 봐야지. 지금 불안해가지고 서점 기웃거리면서 벽돌 문제집 고르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내 전략이 마라톤 비율로 따지면 어디에 대응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연 그게 효율적인 전략인지를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흔들리지 말고 이쪽에 집중하는 걸 전 강력하게 권장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점수대별로 조금만 세분화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말에 이제 제 카페가 진짜 폭발해가지고 채팅이랑 뭐 게시글 합치면 거의 100개 올라온 것 같은데 상담글이 엄청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방직 목표로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70점, 뭐 사람마다 개별적인 그 상황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한 명 한 명 다 상담할 수는 없으니까 기준을 일단 70점에 두시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지우고 깔끔하게 말씀드리자면 70점 넘게 맞으셨으면 사실 이론적 기반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기출이라면 5개년 얘기거든요. 내가 좀 아쉽게 70점 이상 맞긴 했는데 그래도 내 기대엔 못 미쳐. 보통 못 미치겠죠? 70점대 정도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론적 기반이 아예 안 쌓인 건 아닌데 이 5개년 기출이 아직 눈에 충분히 익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70점도 못 맞았으면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들 다 지방직 대비로 동형 따라간다. 뭐 실전 대비로 뭐 특강 따라간다 이런 거 할 때 휩쓸릴 게 아니라 본인은 기본 개념을 챙기셔야 돼요. 기본 개념을 어떻게 챙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본 강의를 아예 다시 봐야 되는 점수대도 있고 아니면 기본 강의 아니더라도 기본서 회독을 통해서 혼자 이론을 좀 짚어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은 카페 주소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워낙 상담글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좀 답변은 느릴 수도 있습니다. 카페.naver.com이고
뒤에 주소를 해커스 스펠링은 당연히 아시겠죠? 해커스 행정법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별도 등업 절차는 뭐 따로 없거든요. 들어와가지고 필히 말씀하셔야 될 게 내 시험 성적은 대충 이렇고 분필 좀 찾읍시다. 시험 성적은 대충 이렇고 틀린 번호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 지금까지 수험 기간은 이 정도인데 이런 책, 이런 강의 지금까지 듣다가 시험장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설명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맞춰서 상담 드릴게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번부터 이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생소했죠? 네, 저도 인정합니다. 1, 2번은 맨날 보던 거 나왔는데 3, 4번이 생소했죠? 자, 그래서 생소했던 거 당연한 거고, 자, 1번부터 차분히 보시면, 자, 적합통보 나왔네요. 폐기물 처리업 적합통보 나왔으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무조건 그림부터 떠올리는 겁니다. 국어 영어에 습관 들여가지고 이거 독해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키워드 보고 내 머릿속에 이거 관련된 쟁점, 도식화된 게 뭐가 있지? 그래서 감을 잡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통보 나와있으면 항상 이 적정통보를 믿고 뭔가 신청하다가 거부당해요. 그 거부당한 게 크게 세 가지라는 거죠. 폐기물 처리업 허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그 다음에 형질 변경 행위 허가, 형질 허가라고만 쓸게요. 이 세 개를 신청했다 거부당하는 겁니다. 자, 거부당했으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하겠죠. 소송 요건 단계 먼저 심사하고 그 다음 본안 심리 가서 야, 네가 적정통보 약속해놓고 왜 거부 처분함으로써 내 뒤통수를 때리느냐,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할 겁니다. 일단 소송 요건 단계에서는 거부 처분이니까 대상적격 핵심 요건으로서 신청권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겠죠. 신청권은 셋 다 있었고, 본안 심리 가서 지금 주장할 게 신뢰보호 원칙인데 적정통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인 건 맞아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인정했다는 거고, 나머지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안 받죠. 구체적인 얘기는 기본 강의 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놈 국토이용 계획, 행정계획이네요. 행정계획 파트 가시면 원칙적으로 신청권 인정 안 하는데 적정통보 받은 놈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신청권 인정한다. 이게 수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쟁점 총망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적정통보란 키워드 보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지문이 있는 거 스톱하고 머릿속으로 이거 떠올리고 여건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스토리인지 먼저 파악해야겠죠. 당연히 이 키워드 보고 파악하는 건데 적합통보 받고 허가 신청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불허가를 받았대요. 허가 거부 처분이죠. 그러니까 다시 오시면 이 얘기죠, 이 얘기. 자, 이 셋 중에 이 위의 유형에 해당되면 그 다음 뭐 봐야 돼요? 소송 요건 단계인지 본안 심리 단계인지. 자, 그걸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얘는 둘 다 동그라미니까 상관이 없는데 밑에 있는 애들은 지금 신청권은 인정되는데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분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는 신뢰보호원칙 어쩌고 나왔으니까 위법한 처분이다, 위반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플로우로 푸는 거예요. 문장을 다 통으로 외우거나 독해하는 게 아니다. 국어 영어랑 다르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뭐 빈출이죠.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된 인허가 하면서 옆에다가 부관을 붙였대요. 사족을 붙였는데 문제는 그놈이 아무런 관련이 없대요. 부당하게 결부시켰으니까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뭐 TMI를 말씀드리자면 해설지에 있긴 한데 무효 사유로까지는 안 받고 취소 사유로 받습니다. 거의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자, 3번 4번은 생소했죠. 지금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근데 4번 먼저 보자면, 자, 요놈 사업자 등록, 지우개가 오늘 좀 빡세네요. 자, 4번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어쩌고 나오죠. 자,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 기본 강의 때 어떤 설명을 했냐면, 우리 행정행위를 나누는 기준 중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해서 여기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특허, 인가, 하명, 뭐 허가 이런 애들이 여기 들어가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좀 쩌리 같은 애들이죠. 공증, 확인, 수리, 통지 이런 애들 들어가고, 그 아예 장외 이 분류에도 안 들어가는 아예 법적인 행위조차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뭘 설명했냐면 사업자 등록 시리즈를 설명했죠. 이거는 그냥 우리 가게 점포 들어가면 앨범에 그냥 끼워 넣은 사업자 등록증 그 종이 쪼가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그 자체 뭐 이걸 갱신을 하든 말소를 하든 뭐 정정을 하든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뉘앙스로 설명한 적 있었죠? 그거랑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판례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했대요. 그거 자체로는 그냥 종이 쪼가리 준 거기 때문에 공적 견해 표명으로까지는 못 봐주겠다. 그런 판례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사안 그 자체를 이제 숙지를 해둡시다. 뭔 얘기냐? 지방의회가 국회 흉내내면서 국정감사 흉내내면서 증인을 불러다가 막 조지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증인 출석 요구했는데 안 나오면 그러면 과태료로 혼내줘야겠죠. 근데 옛날엔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했느냐?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했어요. 해설 보시면 법인의 대표냐 아니냐 뭐 이런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법인의 대표랑 또 뭐 있더라? 그 다음에 기관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해서 매겼다는 거죠. 근데 이 신분에 따라 차등하는 거 신분제 철폐된 지 언젠데 이렇게 차등을 합니까? 평등원칙 위반으로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1번 받고 2번 넘어가시면요. 사인의 공법행위 얘기인데 자, 2번은요. 틀렸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실수한 거야. 본인이 뭐 더 잘하실 테고 기본 개념이 아예 안 돼 있거나 그냥 너무너무 빈출선지인데 자기가 너무 조금 본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같은 경우는 신고체육시설업 당구장이 대표적인 사례죠. 자, 그래서 우리 비교해가지고 어떤 판례 알아두냐면 골프장. 골프장은 용어부터가 달랐죠.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이 실질이 회원 제가 골프장을 안 다녀서 헷갈리네요.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 이게 신고였죠. 그 용어부터가 달라요. 당연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하면 실체적 심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면 깐깐하게 그렇게까지 심사 안 하고 형식적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당구장 동네 당구장 깐깐하게 볼 필요가 없죠. 근데 골프장은 산 몇 개를 다 밀어버리고 농약 치고 잔디로 골프장 깔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리를 요하지 않고 얘는 수리를 요하고 수리를 요하지 않으니까 자 적법한 요건이라고 했지만 이게 정확히 말하면 형식적 요건을 말하는 거고 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부, 수리를 하든 거부를 하든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으니까 접수 시에 바로 발생하고 수리가 거부되었든 말든 신고는 적법하게 들어갔으니까 내가 거부했는데 네가 왜 지금 영업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발언권이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한테는. 그러니까 무신고 영업되는 거 아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요놈이 특이하죠? 자, 그래서 우리 신고 파트에서 뭐 배웠습니까? 자, 나중에 이제 건축과 가신 분들한테 미리 죄송합니다. 건축과 공무원은 뒤끝이 있다 라고 했었죠?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신고, 착공신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싹 다 건축과 소관이죠? 자, 공통점 뭡니까? 일단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신고, 착공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수리든 수리 거부든 처분성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자, 건축신고, 착공신고 거부한 거 무시하고 착공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에서 2달 뒤에 시이벌 육성으로 욕 나오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2달 뒤에 어차피 소송해야 되니까 지금 거부받은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해서 소송하게 해주자 라고 해서 시이벌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이 용어가 여기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요. 요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엑기스가 뭐였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예외적으로 거부 처분에 처분성이 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문 볼게요. 자, 행정청에 2번이죠. 자, 세 번째 줄 신고한 때는 그 신고를 수리해야 되지. 그 다음 줄 실체적인 이유 내세워서 거부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수리를 거부해도 거부 처분의 처분성이 예외적으로 있다. 3번 가시면 그냥 건축 신고는 방금 설명드린 그대로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인허가 의제 효과가 수반되면 갑자기 성격이 180도 바뀌죠.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고 자, 그럼 요놈 특이점 건축 신고는 인허가 의제 효과가 수반되지 않을 때에도 예외적으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있죠. 인허가 의제 효과가 수반되는 건축 신고는 원래부터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있죠.
예나 지금이나 거부 행위에 처분성이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수반되는 의제되는 그 인어가는 뭘 말하는 거냐? 문제 8번에 4번 뒤에 있긴 한데 뒤에 한번 연결이나 해보죠. 실제 문제 풀 때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8번에 4번 개발 행위어가 보이시죠? 이런 놈들이 의제가 된다고요. 의제되는 놈들은 전부 다 재량행위라 보시면 되고 재량행위가 의제가 되니까 실체적 심사를 해야 되는 성질을 갖게 되겠죠. 그 예시가 8번에 4번 같은 애들이었고요. 자,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가 어디까지 봤죠? 2번에 이제 3번까지 봤고 2번에 4번 더 드릴 말씀이 없죠. 아니, 수리를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자완신이냐 행료신이냐는 깐깐하게 심사를 할 필요가 있냐, 그게 기준이라 했잖아요. 납골당 씁쓸하긴 하지만 님비 현상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집 앞에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들어오면 안 좋으니까 민원을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깐깐히 심사를 해야 된다. 자기완결적 신고 아니다. 좀 반성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 번 봤는데 숙지 못하셨다면. 그런데 여러 번 보지 못해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 틀렸다고 합시다. 물론 당장 국가직 못 본 건 기분이 나쁘죠. 근데 어차피 지방직 한 번 더 볼 생각 있는 분들은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아니, 많이 안 봐서 틀린 거면 특별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허무하잖아요. 2달 반 동안 많이 보면 무조건 지방직에서 맞춘다는 얘기예요. 기출문제집 뭘 풀던 간에 너무 넓게만 안 풀면 내가 제안해서 여러 번 돌리면 쟤는 안 볼 수가 없어요. 지방직 때 무조건 맞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범위를 너무 넓히면 한두 번밖에 못 봐. 그럼 지방직 들어가서 시험장 들어가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바에는 좁혀서 중요한 거 위주로 여러 번 보는 게 낫다. 자, 3번 가시면 3번에 1번. 자, 여기다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이제 지나간 일인데 의미가 없죠. 동형에서 2번, 3번 변형에서까지 냈습니다. 얘기해봤자 어차피 뭐 이미 틀린 걸 어떡해.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런 유사한 판례, 그러니까 내가 논리는 아는데 정확히 도로조명허가 도로관리청이랑 키워드만 머리에 없어서 시험장에서 생소하다 해서 그냥 틀리면 틀릴 법한 문제, 이런 거 지방지에서 또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 방법론을 좀 우리가 깨우쳐야겠죠. 사실 이거는 빈출이라서 생소한 것도 아닌데. 자, 일단 먼저 도로 점용허가, 도로 다 같이 써야 되죠. 근데 너만 점용하게 허가를 준다. 허가라고 돼 있지만 특허죠. 자, 그래서 5번에 2번 가시면 실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렇게 좀 연결을 하면서 보라는 겁니다. 5번에 2번 가시면 거기도 도로조명 허가가 있네요. 특허고 재량행위죠. 재량행위니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기간이 붙어 있네요. 똑같은 얘기 나와 있고. 자, 앞으로 돌아오시면 3번에 1번. 자, 그러면 재량행위예요. 특허니까. 재량행위인데 도로 조명을 해줬는데 특별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취소를 했대요.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했다는 거 원칙, 취소의 원칙은 원칙적인 효과는 소급표니까 하나만 하는 얘기고, 직권 취소했다는 얘기죠. 이 노량진역 앞에 4차선이 있는데 이 4차선을 전부 다 너한테 독점적 이익을 줬다가 야, 이걸 다 가져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해서 얘네만 일부 취소하고 얘네만 남겨뒀다는 얘기죠. 자, 그럼 봅시다. 재량행위를 일부 특별상 필요가 없는 부분만 일부 취소했다는 건데, 일부 취소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생기죠. 어떨 때 문제 생기느냐,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리게 되면 재량행위를 일부 취소하는 건 허용되지가 않죠. 왜냐? 재량권을 침해당하니까, 행정청이 침해당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주어가 뭡니까? 도로관리청이니까 행정청이잖아요. 행정청이 행정청 재량권 침해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가 지 재량을 어떻게 침해? 그러니까 직권 취소라는 얘기 나오면 일부 취소가 가능한 거죠. 이 얘기하면서 이 도로조명허가 얘기 오지게 많이 했죠. 그래서 얘만 취소를 했대요. 그 뒤에 부분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맨입으로 도로조명허가 줬을까요? 아니겠죠. 점용료란 걸 삥 뜯었겠죠. 이 4개 차선에 해당되는 거 400만 원 뜯어놨는데 일부를 미안하다 취소할게 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반환을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조세 같은 거 내놓고 그거 취소당하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받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취소됐으면 그러면 돌려받아야 된다. 자, 그런 얘기고, 2번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읽으면서 약간 갸우뚱했을 텐데 일단 4번 먼저 봅시다.
4번 먼저 볼게요. 4번 보시면 자, 취소의 취소 쟁점이 나오는데요. 직권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취소 소송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자, 어떤 처분이 있는데 A라고 합시다. A를 행정청이 취소했으면 여기까지만 보면 없어진 거고, 자, 이 취소, 없애는 효과를 다시 취소했으니까 이 취소까지 거치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부활의 문제는 뭐냐면요. 얘가 이게 취소 효과가 둘 다 소급적이잖아요. 옛날에 없어진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까지 하면 소급적으로 갑자기 없대. 원래부터 없었던 거래. 얘까지 하게 되면 원래부터 부활하긴 한데 소급표가 있으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걸로 보겠대.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헷갈리고 예측이 안 돼. 그래서 우리 법에서 우리 판례가 제시하는 법리가 뭐다? 그 누구의 눈에도 피눈물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둘로 나누라는 거죠. 침익적 처분을 취소해서 부활시키면 이 처분의 상대방 눈에서 피눈물이 나죠? 그러니까 취소 안 돼요. 근데 수익적 처분을 취소해서 부활시키면 일단 상대방은 기분이 굉장히 좋죠. 물론 경업자, 경원자 등의 제3자가 있으면 얘네 눈에는 피눈물이 나니까 이때는 허용이 안 되겠지만 이런 특별한 언급은 거의 없거든요. 수익적 처분은 피눈물 안 나니까 허용이 된다겠죠. 자, 그러면 4번 봅시다. 의료법인 이사에 대해서 이사 취임 승인 인가겠죠. 자, 이거를 취소 처분 제1처분한 거예요. 제1처분 이거 했으면 내 이사 자리 날라갔죠. 그 다음에 2처분 직권으로 이걸 또 취소했대. 그럼 부활하겠죠. 자, 그러면 침익이에요, 수익이에요? 이사 취임 승인이니까 수익이겠죠.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단 그 누구의 눈에도 피눈물이 나면 안 돼. 이런 제3자 언급이 없어야 되죠. 자, 그럼 누가 문제가 되느냐? 세 번째 주에 임시이사, 그러니까 1처분과 2처분 얘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얘가 잘렸을 테니까 그 전에 임시이사가 잠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법원이 임시이사를 내려보낸 거예요. 부활하게 되면 임시이사는 집에 가게 되잖아요. 책상 빼야 되잖아.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은 이거겠죠. 제3자 울고 있는데 이거 부활됩니까? 자, 근데 그냥 이사가 아니라 임시이사잖아요. 애초에 법원에서 임시이사 내려보내서 뭐라 했을까요? 너 임시로만 여기 있는 거야. 이거 분쟁 해결되기 전까지만 너 잠깐 여기 땜빵하는 거거든? 자, 그 얘기를 듣고 임시이사 내려가 있으면 다시 장본인이 부활해서 돌아왔을 때 서운할까요? 서운할 일이 없죠. 피눈물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당연히 소멸되고 이 취소의 취소로서 이사 취임 승인은 부활한다가 맞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번 선지가 지금 나와 있는 표현과 달리 조세부가 처분이 있었고요. 취소하고 취소해서 그 조세부가 처분을 다시 살렸습니다. 소급적으로 다시 살렸습니다. 이랬으면 침적 처분이니까 부활 안 돼 했겠죠. 근데 그 사안이 아니에요. 이번은 혹시 헷갈리셨을까봐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이번 보시면 조세부가 처분 취소하면 두 번째 줄 일단 소멸한다. 여기까지는 뭐 할 말이 없고요. 당연히 소멸하고, 자, 그리고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조세부가 처분했대잖아요. 취소를 해서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소멸한 법률 효과가 옛날에 과세 처분 없어졌던 게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겠죠. 아시겠죠? 사실은 1번에서 슈퍼세이브를 하고 뒤에 거는 대충 읽으셨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죠. 1번이 빈출이니까.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미 5개년 기출에 작년 지방직에서 지방직 공무원에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할 말이 없죠. 내가 기출 풀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작년 지방직은 풀었어야죠. 그쵸? 자, 그래서 3번은 근데 이걸 눈치채야 돼요. 이게 행정법이 국어 영어랑 다르다는 게 문장만 계속 혼자 독해를 해도 어차피 그 뜻이 안 튀어나와요. 자, 여기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 이 법리가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걸 미리 학습을 해놨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신뢰보호 원칙에서 한 게 2번이죠.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 공익과 사익을 이게 비교 결형해서 공익이 압도적으로 커야 그래야 신뢰보호를 할 수 있다. 그때 하나 허용될 수 있다. 신뢰보호 원칙 한 게 2번 얘기죠. 신뢰보호 원칙이 쟁송 취소에도 적용될 수 있겠느냐? 정확히 말하면 직권 취소에는 적용될 수 있는데 쟁송 취소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신뢰보호 원칙이라 함은 자 지금 취소를 언급하고 있네요. A라는 처분을 줬다가 나중에 행정청이 됐든 법원이 됐든 이걸 취소해서 이 처분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줬다가 왜 뺐느냐?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문제된다. 지금 이 국면이란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지금 뺏기는 입장, A 처분을 받은 놈 입장에서 서운한 게 이거죠. 네가 주고 네가 뺏는 게 어딨냐? 지금 이런 얘기죠.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냐는 거죠. 자 그러면 직권 취소라고 한다면 행정청한테 그런 말 할 법도 하죠. 네가 줘놓고 네가 준 걸 네가 왜 취소함? 이라고 하면서 신뢰보호 원칙 주장하면 당연히 신뢰보호 원칙 검토를 당연히 해봐야겠죠. 자 근데 쟁송 취소는 뭡니까? 물론 행정심판 갈 수도 있고 취소소송 갈 수도 있지만 취소소송 갔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쟁송 취소는 누가 취소하는 거예요? 법원이 취소하는 거죠. 자 내가 법원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법원이 취소하는 거죠. 근데 법원이 뭘 취소합니까? 행정청 피고가 준 처분을 법원이 취소하잖아요. 제가 준 걸 내가 취소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놓고 신뢰보호 원칙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는 거죠. 저 판사님, 저 다 같은 국가 공권력 아니에요? 피고가 준 거 당신이 취소하는 거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냐는 거야. 판사님 입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는 피고가 이렇게 말한 거지. 판사님이 뒤통수 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취소 판결 딱 내리려고 하니까 죄송한데 판사님 신뢰보호 원칙 판사님이 그 취소 판결 내린 거 자체가 신뢰보호 원칙 위반입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랑 달리 얘한테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고 자 4번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번 자 기억번 봅시다. 자 4번도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선지가 다 빈출이죠. 4번의 기억번 보시면 자 중요한 건 조합이 좀 잘렸는데 조합이 만든 사업 시행 계획이란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자 봅시다. 재개발, 재건축 각 단계에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하는 경우가 있고 조합을 설립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는 조합 설립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내려질 테고 얘는 조합 설립 안 하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까지 되면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게 되고 얘는 조합을 만들 적이 없으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만들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청이 인가를 할 텐데 인가라고 쓰여져 있지만 그 실질이 과연 인가냐는 거죠. 조합 설립 인가는 정확히 말하면 특허입니다. 설권적 인가고요. 자 사업 시행 계획 같은 경우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와 달리 안 하는 경우에 인가라고 쓸지 모르겠지만 특허라고 읽으셔야 돼요. 실질이 특허라는 거죠. 특허라는 건 너한테 완장 채워준다, 독점적 이익을 준다, 권한을 믿고 부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허를 받으면 요놈 이 조합이 이제부터는 완장차고 행정청의 지위로 발돋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허 받은 뒤에 사업 시행 계획 만든 거는 행정청으로서 만든 거니까 처분이 맞겠죠. 자 근데 비교해야 됩니다. 이 부분 보세요. 얘랑 달리 여기서는 그 전 단계에서 특허를 받은 적이 없어요.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고 여기다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나중에 이것까지 받아야 특허를 받은 게 되는 거죠. 특허를 받아야 행정청 지위를 갖게 되는데 사업 시행 계획만 만든 단계에서는 이걸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 안 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이 행정청으로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경우가 다르다는 거.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 만들었으니까 처분성이 있고 만약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 계획 만들었다 그러면 처분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것까지 짚어낼 수 있어야 돼요. 니은 번, 뭐 행정 계획이죠. 환지 계획. 환지 계획 같은 경우는 일단 요놈이 있고 그 뒤에 요놈이 이어지고 그 뒤에 요놈이 이어지는데요. 자, 우리 끝판왕 처분 논리 알죠? 어차피 뒤에 끝판왕 처분이 나오면 중간 단계에 있는 놈은 굳이 벌써부터 다툴 필요가 없다. 중간 단계 행위 논리입니다. 그래서 행정계획 처분성은 케바케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있는 놈들이 권리 의무 진짜 끝장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네한테 처분성 부여하면 되지 얘는 처분성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요. 자, 이거 사실은 헌법 쪽 약간 그쪽에 다리 걸쳐 있는 얘기인데 5개년 기출안에서 한두 번씩 간간히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따져봅시다. 살짝 헌법소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계란 후라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노른자가 처분이고요. 이 밖에 있는 애는 처분은 아니겠죠? 흰자는. 자, 근데 우리 헌법 쪽 가면 헌법 시간 아니니까 대충 할 거예요. 공권력의 행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이 되어야 뭘 할 수 있느냐? 헌법 소원이라는 헌법 재판의 특수한 유형을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헌법재판소 요즘에 열일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굵직굵직하고 거창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반 법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까지 헌재에서 떠맡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엄청 빅 이슈 있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처분이라고 하면 취소소송 제기해서 행정법 일반 법원에서 그냥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제가 끝끝내 안 돼야만 헌법소원을 받아줘요. 자, 근데 이 흰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처분은 아니고 처분이 아니니까 처분 취소소송으로 애초부터 못 갔죠. 못 가니까 일반 법원에서 애초에 해결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곧바로 헌법소원 갈 수 있겠죠. 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헌법소원 갈 수 있는 경우가 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고 했으니까 처분이 아니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취소소송은 못 갈 텐데 우리 헌법소원을 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받아줬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이유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나온 거죠. 비구속적이라서 처분까지는 아닌데요. 어차피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고 국민의 헌법적인 권리에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앞으로 법령 뒷받침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노른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흰자에 해당되니까 헌법소원 가자 이런 얘기죠. 자, 5번 넘어갑니다. 행정의 부관에 대한 설명. 자, 1번하고 아니죠. 그쵸. 그냥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자, 5번 보시면 어업면허 처분에서 면허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라는 건데, 당연히 1년으로 정했으니까 유효기간은 처분의 효력을 1년만 하게끔 제한을 하겠죠. 여기까지는 하나만 한 얘기고 뒤에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 부관, 지금 기간을 말하는 거죠. 얘만 똑 떼서 아니 꼴랑 1년 주는 게 어디 있느냐? 얘만 1년만 가지고 이 사족만 가지고 부관만 가지고 소송할 수 있겠느냐? 안 되는 거죠. 부관 안에 부담과 나머지 4개 떨거지가 있거든요. 기한, 철회권 유보, 조건, 그 다음에 법률과 일부 배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눈 이유는 요놈은 독립해서 취소소송이 되고 요놈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들어가는 게 기간이라는 거죠. 기한이라고 해도 되고, 자, 요놈하고 이번 선지가 상충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수업 진행한 내내 피토하면서 설명했죠. 그러니까 뭐 몰랐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제부터 알아둬야 되는데 공부를 사실은 그냥 보면 1번, 2번 선지 상관없잖아요. 근데 최대한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나중 가서 암기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해 볼게요. 도로조명허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허가라고 표현돼 있어도 특허죠, 재량행위죠. 재량행위니까 기간 등 부관 붙일 수 있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자, 특허란 건 개념적으로 뭐냐? 독점적인 이익을 부여한다는 거죠. 독점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보세요. 제가 이 학원, 우리 지금 그 학원, 해커스 학원 되게 대대적으로 지금 막 이사하고 리모델링해서 엄청 좋아졌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한번 놀러와 보세요. 엄청 좋아졌어요. 자,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원장님이 저한테 김대현 변호사 수고했으니까 여기 깨끗한 강의실 하나 사무실로 그냥 공짜로 써. 독점하게 해줄게 라고 허락했다 합시다. 자, 근데 거기다 기간을 붙였는데 거기 뒤에다가 원장님이 조그만 글씨로 근데 딱 5분만 독점해 라고 했어요. 이러면 독점한다는 것 자체는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5분 독점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50년 동안 독점해 이러면 말 그대로 독점인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독점적 이익을 주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붙어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원래는 부관이라는 게 사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얘가 메인이고 옆에 붙는 게 마이너한데 특허에 붙는 기간만큼은 요놈이 훨씬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위법하면
전체가 위법한 거나 마찬가지죠. 5분 꼴랑 준다 그러면 에이 안 받아. 그냥 전부 다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얘까지 전부 다 위법하게 된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얘도 마음에 안 들고 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얘만 굳이 똑대서 소송할 필요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전부 다 꼴 보기 싫으니까 소송하려면 전부에 대해서 취소송하면 되는 거지. 1번 상황은 뭡니까? 메인 주된 행정행위는 마음에 드는데 요놈만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놈만 똑대서 취소 소송할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종합해 봅시다. 기간 똑대서 소송 못해요. 자, 2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 맞습니다. 똑대서 소송 못하는 건 여전히 똑같아요. 왜냐? 지금 기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하지 못하는데 애초에 할 수 있는지 하지 못하는지 따질 실익이 2번과 같은 상황에선 없었던 거죠. 왜냐? 전부 위법하니까.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랑 걔만 가지고 소송 못한다. 이 두 개가 상충되지 않다는 걸 평소에 이해를 하고 있으면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묻진 않겠지만 나중 가서 시간이 줄어들고 이걸 이해해 놓은 상태에서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기본서를 읽으면 얘만 읽어도 뒤에 게 떠오르고 뒤에 것만 읽어도 앞에 게 떠오르니까 똑같이 한번 읽어도 이해독한 셈이고 앞에 거 읽을 때 뒤에 거 어차피 자동으로 떠오르니까 두 장을 한 장 읽을 시간 동안 빠르게 읽을 수 있겠죠. 막판에 회독수 늘리는 원리가 이런 거라고요. 별게 아니죠. 이론적 기본을 닦아놔야 된다. 자, 3번 가보시면 자, 실제적 관련성 없어 부관 붙인다. 이것도 우리 문제 풀면서 훈련 많이 했죠. 자, 일단 먼저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형식은 우리 기출지문에서 총 3가지를 언급합니다.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협약의 형식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붙일 수 있다. 형식은 뭐든 상관이 없어요. 자, 일방적이란 말 때문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재량 행위에 내 재량 범위 내에서 뭘 붙이든 내 맘이니까 일탈 남용만 하면 내 맘이니까 원래 행정 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영업정지 때리는데 재량 상의를 해요? 그런데 그래도 젠틀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협약을 체결하셔도 되고 미리 협의해서 사업상 계약 체결해도 상관은 없다 이런 얘기죠. 다만 형식은 다 오케이. 얘 너무 철진한 이모티콘인데 형식은 다 따봉인데 내용이 그지 같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항상 따질 때 형식 이 3개 중에 하나로서 괜찮은가 먼저 보고 근데 혹시 내용이 그지 같다는 언급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살펴보자 했었죠. 아무 말이 없는 지문도 있어요. 아무 말 없으면 정상적인 세계니까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선지는 아무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구나. 실제적 관련성이 없다. 앞에서 봤었죠. 부당별부금지 원칙 위반. 내용이 그지 같으니까 형식은 오케이인데 요놈 때문에 나가리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4번은 좀 무식하게 출제한 거죠. 사도 개설 허가 이 표현을 일일이 다 외워서 그 사안이구나 라는 걸 눈치채야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1, 2, 3번은 내가 5개년 기출 충실히 공부했으면 솔직히 여러 번 볼 수밖에 없는 것들. 그쵸? 그래서 소고하고 4번 고르라는 의도가 뻔해요. 마지막 4번에 생소한 거 배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직은 그렇게 대충 안 내요. 다른 시험처럼. 자, 4번 선진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였죠. 우리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던 게 일단 기한이 붙어 있네요. 허가에 기한이 붙어 있다. 자, 그럼 원칙 1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허가가 실효가 되죠. 허가 자체 존속기간이잖아요. 아니 뭐 이거 말이 어렵지. 당연한 얘기잖아요. 저기 노량진역 밑에 네이처 리퍼블릭 허가 1년 줬으면 1년 뒤에 방 빼야죠. 허가 없어지니까. 원칙인데 두 번째 1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성질상 부당이 짧다. 글씨 대충 쓸게요. 부당이 짧다. 그러니까 뽕 뽑으려면 10년은 줘야 되는데 1년밖에 안 줬어. 그러면 이때는 허가 자체의 존속기한으로 안 보고 허가 조건의 존속기한으로 보죠. 여기서의 조건은 기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1년을 늘려줄지 말지. 그럼 연장해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연장을 10년 필요하다 해서 9번이나 연장해서 10년 다 채웠네요. 더 이상 성질상 부당하기 짧지 않다고 생각이 되겠죠? 10년 넓혀줬으면 그럼 당연히 그때부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가 되겠죠. 거부할 수 있다가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더 덧붙일 얘기는 있는데
일단 기본 강의 아니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 중에 지금 2번 논리가 적용이 된 겁니다. 성질상 부당이 짧으니까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앞에 거 소고해서 한번 얘 한번 뭐 아시는 분들은 축하드리고 몰라도 1, 2, 3번 제끼고 풀어보세요. 이런 의도죠. 그러니까 이 이해를 토대로 여기 위에다가 이 워딩을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이번 9까지 나왔으니까 오답 노트에서 적어놓고 그냥 눈에 계속 바르고 그냥 씹어먹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6번인데요. 자, 6번도 솔직히 1번에서 슈퍼세이브하고 뒤에 거 안 읽었어야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6번에 1번. 왜냐? 자, 일단 그림 하나 그릴게요. 이 그림에서 파생되는 선지는 정말 무궁무진하지만 사실 논리는 별거 없거든요. 영업을 양도양수해서 자, 둘이 돈 받고 영업을 팔았대요. 음식점 팔았대. 그러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위 승계 시켜주세요. 신고를 하면 행정청이 수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기본일 때 뭐라 했습니까? 이 수리 가끔 뭐 인가라고도 하는데 이거 버튼이라 그랬죠? 자,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한테 있던 지위가 얘한테 옮겨가니까 얘 대가리 위엔 항상 제가 대가리라고 험한 말 쓰잖아요. 일부러 마이너스가 뜨고 얘 대가리 위엔 플러스가 뜨겠죠. 지위가 승계되니까 버튼을 누르면 내 행정청 전산망에 무조건 얘밖에 안 뜬다고요. 그러면 행정청은 무조건 누구한테 제재를 하고 싶어. 그럼 무조건 기준이 뭐다? 전산망에 뜨는 놈만 조진다고요. 버튼을 눌렀으면 무조건 얘만 떠요. 경위가 어떻게 됐던 그럼 무조건 얘만 조진다고요. 자, 그럼 반대로 버튼을 아직 안 눌렀어요. 안 눌렀으면 얘 대가리 위에 지위가 남아있겠죠. 그럼 경위가 어떻게 됐건 누가 영업을 하다 걸렸건 행정청은 무조건 전산망에 뜨는 놈 조진다고요. 얘만 조진다고. 그러니까 결국 결론 뭐예요? 누구 조질까요?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기준은 버튼 눌렀어 안 눌렀어 이기잖아. 눌렀음 요놈 안 눌렀음 요놈. 그걸 가지고 읽어보죠.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 됐대요. 사실상이란 말은 법률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들끼리 돈 주고받고 팔아서 아직 신고도 안 했고 수리처분 있기 이전 이게 뭐예요? 버튼 안 눌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놈 대가리 위에 플러스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뒤부터는 읽을 필요 없어요.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 허락해가지고 양수인이 거기서 뭐 하다가 걸려갖고 지금 행정청이 화가 났대요. 근데 행정청은 화가 났던 말던 무조건 기준보다 대가리 위에 플러스 떠있는 놈 버튼 안 눌렀으니까 요 놈만 조진다고요.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옳은 것 1번 떡하니 있네. 그쵸? 자, 2번 넘어갑니다. 자, 2번부터가 못 보던 표현이 들어와서 1번에서 슈퍼세이브 못하고 2번 넘어가면 어렵게 느껴진 거 당연합니다. 저도 조금 아쉬워요. 2번 이거 말고 좀 더 표현이 이쁜 판례도 있는데 좀 이것 때문에 어렵겠다 싶어요. 그래도 한번 해설해 봅시다. 2번 보시면 일단 여기까지는 알죠? 우리 행정법 세계의 재산은요. 국공유와 근데 지금 시간이 자, 국공유 사유가 있는데요. 국공유 사유가 있는데 자, 누구 거냐에 따라서 국공유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적 목적, 사적 목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공이면서 공적이면 행정재산이고 국공이면서 사적이면 일반재산이라는 거죠. 일반재산인데요. 자, 사유재산은 뭐 사실 민간인 갖고 있는 거 뭐 우리 관심사 아니까 일단 지우고 이 행정재산,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법률관계가 크게 두 개 있다는 거죠. 빌려줬거나 안 빌려줬거나. 빌려주면 사용수익 허가라고 표현되지만 그거 특허고요. 얘를 빌려주면 그때는 대부 계약이라는 표현 나오고 요 놈은 그냥 일반 임대차 관계다. 일반 임대차다. 사법상 계약이다. 이런 얘기죠. 안 빌려줬으면요. 뒤에 또 나오는 어떤 지문이랑 연계되는데 그게 하필 또 정답선지였죠. 안 빌려줬으면 국가가 열받으니까 너 왜 공짜로 그거 점유하고 있니?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이거 몇 안 되는 기속행위다 해서 외워뒀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빌려준 국가 입장에서 변상금을 이렇게 부과할 수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쓰기 힘드네요. 다시 돌아갈게요. 예외적으로 이 방향으로 너 왜 공짜로 거기 점유하고 있니? 해서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민사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 해서 항상 이거를 같이 한 세트로 반복했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 중에 일단 얘 나왔고요. 이따 뒤에서 얘도 나오고요. 그 중에 얘도 나와요. 이거, 자, 이거는 조금 혼나야 돼. 이거 작년 국가직에 이 표 전면적으로 4개 선지에서 문제 나왔고요. 지방직에서도 그대로 따라해서 이 표만 가지고 4개 선지 그대로 냈거든요. 그걸 오마주해서 조금 이번에 찢어가지고 요놈 하나 내고 요놈 하나 내고 요놈 하나 이번 국가직에서 다 낸 거예요. 아시겠죠? 작년 기출을 숙제하지 못하고 들어간 건 문제가 있겠죠. 그쵸? 그런 거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잠깐, 이렇게 혼내려던 게 아니었는데 뭔 얘기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사법상 계약인데 요놈이 아주 특이하죠. 원래 사법상 임대차 노량진 고시원 계약에서 분쟁 발생하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여기선 그러지 말라라고 하죠. 왜냐? 국가나 행정청이 돈 떼이면 그럼 도감매청, 그 체납처분, 그 다음에 강제징수, 국세징수법에 따른다. 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민사소송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료를, 자, 학생 대부료 밀려 있는데 내지 그래 고지 통지까지는 사업상 행위인데 강제로 징수하러 들어가면 요 놈은 이제 민사소송 가지 말고 도감매청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2번 보시면 두 번째 줄 사법상 계약이지만 세 번째 줄 대부계약에 의해서 대부료를 부과했대요. 계약에 따라 부과를 했대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해서 돈 좀 내세요 라고 했으니까 뭔가 뉘앙스는 부과 이러니까 처분 같지만 고지, 통지, 대부료를 고지하고 통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제가 유사 판례에서 실어놨거든요. 그게 좀 더 빈출인데 하필 이걸로 내가지고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요. 고지, 통지 쪽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시면 3번은 뭐 굳이 안 그려도 되겠죠? 아무 말 없으면 강학상인가입니다. 설권쟁인가 아니에요. 강학상인가는 기본행위 하자 했으면 기본행위 다투고 인가 하자 했으면 인가 다투고 기본행위 하자 했는데 인가 다투면 소위가 없어서 각하다. 그래서 인가 처분에 하자가 없는데 갑자기 인가 처분 취소 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4번은 우리 해설 보셔야 되는데요. 아니, 중요한 문장 놔두고 지금까지 빈출된 문장 놔두고 굳이 그 위아래에 있는 걸 이렇게 긁어서 내면은 조금 서운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해설지 6번 해설 보시면 그 우측 상단에 4번 선지 그 1문단 2문단으로 나눠 있죠. 뭔 얘기냐면 문서주의 얘기를 하잖아요. 문서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절차법에 문서주의 공문 잘 쓰란 얘기예요. 구두로 하지 말란 얘기. 당연히 글로 해야 된다는 것도 의미가 당연히 명백하지만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글을 잘 쓰라는 요구도 당연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법 버무려서 공문 쓰는 게 워낙 어렵고 쓰다 보면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세발로 썼을 때도 무조건 문서주의 위반했다 그래서 우리 판례 보통 무효로 보죠. 무조건 글 못 썼다고 무효로 볼 거냐? 그건 아니라 해설 보시면 개떡같이 써도 판사님이 찰떡같이 문헌과 달리 해석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요 놈이 원래 핵심인데 우리 판례가 그래서 문헌과 달리 해석해 주는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데 하면서 부연 설명한 거를 요 놈을 지금 출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헌과 달리 그 키워드를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6번에 4번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걸 명시적으로 안 했대요. 하지만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뻔히 알 수 있다. 그럼 묵시적으로 포함된 걸로 문헌에 명백하게 써있진 않지만 다르게 찰떡같이 해석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아는 얘기죠. 자, 7번 넘어갈게요. 7번도 모든 선지가 빈출입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뭐 더 드릴 말씀 없어요.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그냥 결론 찍먹하는 거고요. 한국형 헬기 누가 봐도 눈에 띄죠? 행정법 범위 전범위 통틀어서 헬기 얘기 또 안 나옵니다.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사법관계 아니다. 그냥 결론 찍먹이고요. 2번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도 아주 잘 나오죠. 왠지 국고에 귀속했다. 거창하지만 그냥 우리 아파트 매매계약 계약금 몰취랑 똑같댔죠. 사법상 행위다. 3번 일단 그래 3번 봅시다. 자, 3번은 공법상 계약인지를 묻고 있는데 자, 우리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케바케로 보겠다. 읽어보면
뭐가 법률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네요. 이거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을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해지한 건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런데 우린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래서 그런 갭이다 하면 안 되겠죠. 수험적으로는 크게 공법상 계약이라고 볼 만한 사례는 세 가지다. 첫 번째, 계약직,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 공무원이라고 줄여 쓸게요. 두 번째, 뭐지? 중소기업. 여러분들 헷갈릴만 하네요. 중소기업 정보화 무슨 협약 얘기가 나오고 3번은 거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학교시설 무상공급 협약 정도 알아놓읍시다. 이 구체적인 사례가 공법상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물으면 얘네 해당되면 맞고요 아니면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기술법명상 어쩌고저쩌고 협약의 해제 공법상 계약이냐 여기서 틀렸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해설 보시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그 다음에 그 국가연구개발재단이 취한 조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처분성이 있고 하나는 없단 말이죠. 그걸 구분해서 여러분들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어떤 조치가 나오느냐. 일단 해지를 하면서 뭘 했느냐.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사업이라고만 할게요. 사업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마라. 참여 제한한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학 교수를 자체적으로 징계하시죠. 라고 요구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기본 강의에서 했으니까 얘는 처분성이 있고 얘는 없다 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국립의료원 그새 다 지웠구나. 젠장. 국립의료원 국가 거면서 다 같이 쓰는 거죠. 아까 잠깐 그렸던 행정재산. 거기 딸린 주차장 당연히 행정재산. 요거를 너한테만 위탁관리 용역을 맡길 테니까 너만 운영하면서 스스로 받아먹어 라는 거니까 계약이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은 특허라는 걸 짚어내셔야 된다. 그래서 사업상 계약 아닙니다. 자, 아주 빈출이었고요.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 하도 많이 해서 기본서 페이지까지 기억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수험적인 팁인데, 자, 방금 쓴 공법상 계약도 이 세상 모든 판례 다 뒤져보고 논문 다 뒤지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공법상 계약 더 있겠죠. 근데 왜 3개로만 딱 정리를 하느냐? 3번도 거의 안 나와. 1번, 2번 범위 내에서 수험적으로 95%는 다 나오거든요. 남은 5%를 정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공부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저도 위험을 무릅쓰고 수험적으로는 요그 3개 정도 있다. 혹시 뭐 옛날 모의고사 같은 거 다른 학원 거 풀다가 예외를 발견하면 개별적으로 숙지하면 된다. 근데 시험 나올 확률은 1%다. 1%가 현실화 될지 아닐지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기속행위 재량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다 어떻게 외워요? 근데 현실에서는 재량행위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느냐. 재량행위를 외우고 있으면 바보죠. 기속행위 몇 안 되는 거 물론 찾아보면 제가 알려드린 것보다 더 많겠지만 수험적으로 그나마 나오는 거 위주로 다 외워두고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재량행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제 거 수업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제 기본서에 있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봅시다. 필기 준비한 걸 말씀드려보자면 56페이지에 뭐가 있느냐. 자, 이런 게 있는 거죠. 기속행위 몇 안 되는 기속행위. 조세, 개발부담금. 참고로 이거를 센스있게 누가 두 문자 만들어서 그 카페에 올려주셔서 제가 전체 공지 해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공무원 복직명령. 공무원 복직명령은 이번 소방직의 기속행위로 나왔었죠. 이게 정답 선지였던 것 같고 변상금 아까 나왔던 거 무단점유할 때. 그 다음에 강학상 허가. 그 다음에 뭐 예외적 과징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자 과징금 얘기한 거죠. 여기까지가 그나마 좀 나오고요. 사실 여기까지가 빈출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최근 기출에 한 번씩 나온 거. 국토계획법상 이행 강제금. 그 다음에 작년 국가지인가 나온 게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처분.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적으로는 이게 100%라고 저도 당연히 말 못하지만 소음적으로 웬만하면 이 범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네 아니면 전부 다 재량이다. 자, 1번 마을버스 한정면허 재량이냐 아니냐. 사실 얘는 특허니까 재량이죠. 2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 사업자 설치 허가라고 돼 있지만 특허다. 그러니까 재량. 그 다음에 3번 변상금 아까 말한 거죠. 기속행위다. 몇 안 되는 기속행위다. 4번 개발행위허가 보통 인허가 의제되는 수반된 애들인데 여기 없으면 재량행위로 그냥 찍는 게 맞다. 자, 9번 갑니다. 9번 어려우셨죠? 9번에 2번이 자, 딱 이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어떻게 하느냐? 자, 2번부터 볼게요. 행정절차법 보면 행정절차법 자체를 통으로 배제할 거냐 말 거냐를 좌우하는 구호사유가 있죠. 외국인 공무원에 관한 처분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법 다 배제한다. 이 문헌만 놓고 보면 구호에 해당돼서 행정절차법을 통으로 배제하는 것 같지만 플러스 성질상 아무튼 뭐 불필요하거나 뭐 이에 준하는 절차 거쳤거나 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요. 요 놈을 추가적으로 충족을 시켜야만 비로소 구호에 해당돼서 행정절차법 배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놈 충족시키기가 너무너무 까다로워서 외국인 공무원에 관한 처분은 99.9% 전부 요 놈 충족이 안 돼서 구호에 해당이 안 되고요. 구호에 해당 안 되니까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게 되죠. 99.9%니까 당연히 0.1%를 외워야겠죠. 그 0.1%가 뭐냐? 공무원 직위해제. 군대 쪽으로 가면 장교 보직해임이 직위해제랑 똑같다는 거죠.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예외로 외웠는데 이제는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 위주로 보통은 지금까지 5개년 내내 출제되는데 이번에 2번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귀화 허가. 나왔으면 업데이트. 왜 그러느냐? 별건 아니고요. 자, 귀화 허가는 특허죠. 특허이기 전에 어쨌든 수익적이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행정절차법 4대 천왕 중에 사전통지, 의견청취는 할 필요 없고 결국 이유 제시를 문서에다 꼼꼼히 해줘야 되는데 귀화 허가는 개별법에 그 요건이 너무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이미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든 안 받아들여졌든 간에 요건이 너무 꼼꼼하기 때문에 법만 대충 봐도 알아. 그러니까 이유 제시 굳이 할 필요 없고 문서주의도 굳이 공문 띄울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질상 필요가 없다. 그거가 여기가 아주 예외적으로 충족이 돼서 외국인에 대한 처분이면서 성질상 뭐 불필요 곤란까지 충족되니까 행정절차법이 배제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1, 4번은 뭐 드릴 말씀 없고 조문 한번 해설 보시죠. 그냥 저도 뭐 설명할 값어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조문 낸 거라. 자, 그러면 1, 4번 조문 맞아요. 지역적인 거 맞고 2번도 야 이거 냈네. 저도 조금 놀라긴 했어요. 자, 그런데 3번은 너무 자주 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당연히 아는 것부터 정오 판단해야 되죠. 아니나 다를까 3번이 정답 선지죠. 3번 국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다. 여기선 사례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거 무슨 사례입니까? 해설 보시면 군부대 내에 있는 TV 수상기, TV란 얘기예요. 국가가 갖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이거 뭐셨냐? 정확히 워딩이 뭐였죠? 아, 그죠. TV 수신료. 돈 내라 라고 때릴 수 있겠느냐? 이거 결론 중요하다 그랬죠? 최최신 판례까지는 아니고 재작년쯤에 한번 탓했던 그 판례라서 기본서 우리 행정절차법 입구에다 같이 실어놓고 맛보고 뜯어먹고 즐기고 했잖아요. 국가한테 행정절차 적용해야 되니까 사전통지 안 하고 수신료 부과한 거 일단 절차상하자.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는요. 해설에 써있죠. 이 문단. 내용상으로도 국가한테는 TV 수신료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면에서 하자가 있어서 이거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됐다. 해서 국가에서 결론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할 때도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아무튼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얘기죠. 자, 10번은 어디 있어? 아, 이런 얘기. 자, 그래서 9번에 3번 제가 띄우지도 않고 3번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군부대 내에 있는 TV 수신기에 대해서 수신료 부과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10번은 기억번은 자, 좀 웃기죠? 이런 걸 내다니. 근데 니은번, 디귿번 소급하라는 의도가 소고하라는 의도가 명백해요. 왜냐? 니은, 디귿은
대부분의 강사들,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루고 있을 테니까. 니은번 보시면, 자, 니은번도 좀 정리가 필요한데요. PD님 정말 죄송하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니은번 보면요. 니은번 그림 몇 번 그렸습니까?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저도 준비한 것 같고. 외우고 있긴 한데 그냥 또 자신감 있게 그리면 가끔 틀리더라고요. 자, 우리 기출에 나와 있는 사례가 제일 직관적이라서 그거 가지고 되게 설명을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신문기자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을이 있고, 그 다음에 A씨가 있었는데요. 기자 같은 경우는 지 정보 달라고 안 하잖아요. 남의 정보 캐내려고 정보공개 청구했을 겁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자, 그러면 A씨 입장에선 네 정보가 아니라 제3자 정보니까 뭘 하느냐? 공개 청구를 하면 바로 공개 결정, 비공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꼭 해줘야 돼요. 자, 그럼 통지 왜 해줬겠어요?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의견 제출을 합니다. 당연히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비공개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 그 사례에서도 비공개 요청을 했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 비공개 요청 있으면, 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들어야 한다, 숱하게 우리 행정법에 많이 나오지만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공개 결정을 하면서 꼭 뭘 해줘야 된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다시 통지를 꼭 해줘야 해요. 자,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공개 결정 열받겠죠?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행정 심판할 수도 있고요, 행정 소송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청구기간 제소기간은 우리가 배운 그대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의신청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왜 분리해서 써놨느냐? 디테일하게 좀 정리합시다. 각각에마다 적용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통지문은 항상 지체 없이에요. 이 의견 제출은요 3일 이내고요. 얘는요, 이 이의신청은 원래 행정기본법상 30일이잖아요. 제3자가 이의신청할 때만 7일입니다. 기간까지 정리해 놓으시고, 이걸 정리하셨다면 이거를 틀릴 수는 없는 거겠죠. 비공개 요청이 있는데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냐? 그딴 게 어디 있어요. 디귿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거 좀 나눠가지고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한번 정리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 사안에서 제목에다가, 판례 제목에다가 제가 해드렸는데 싸움이 난 거예요. 안에서 교도관이랑 제소자랑. 그래서 이 제소자가 지금 징벌위원회에서 누가 잘못했네 해가지고 징벌위원회 열려서 한바탕 이제 자기들끼리 심사하고, 이 사람이 분이 안 풀려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제기하면서 이 징벌위원회에서 우리가 주고받은 대화 같은 거, 아니면 거기서 자기한테 보여줬던 자료를 증거로 입수해서 재판에 지금 내려고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자, 2번, 3번 같은 경우는요, 징벌위원회 회의록이 있었는데 그 안에 정보가 두 개로 나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가 있었느냐, 뭐 진술, 여기서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거, 문답 이런 거였고, 세 번째가 지금 출제된 거죠. 진술, 문답 등 징벌 절차에 관한 부분. 거의 이번에 좀 어려웠던 게 이 앞에 걸 떼고 이 뒤에 용어만 내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하고 3번, 그 다음에 비공개 심사 의결 부분, 비공개 부분 이렇게 나뉘었는데요. 이 부분 비공개, 이 부분 공개, 이 부분 공개였죠. 더 뭐 자세한 거는 제가 기본 강의 아니라서 설명드리기 어렵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니은 디귿 소거하라는 의도였다. 니은 디귿은 그래도 좀 맞출만 했다. 그래서 이것 좀 같이 알아두시고요. 11번 가시면, 자, 11번에 1번은 틀렸으면 좀 혼나셔야 돼요. 자, 과징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자라는 언급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재량행위고요. 재량행위 사법심사는 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재량권 일탈남용만 보는 거지, 이 안에서 정당하냐 부당하냐 잔소리를 법원은 행정부한테 할 수 없다. 왜냐? 삼권 분립. 그러니까 법이 보장해준 재량권을 이래라 저래라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앞에서 잠깐 나왔는데 도로조명화가 얘기하면서 일부 취소,
판결은 곧 죽어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부 취소. 이 범위 내에서 이만큼 깎아 라는 것도 안 되고, 지금 출제된 것처럼 한도 500인데 왜 600이나 때렸어? 한도에 맞게 100 깎아 라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일부 취소 판결 안 된다. 자, 2번은 좀 헛웃음이 나오는데, 조문 보시면 자, 제재 처분 제척 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고 예외적으로 5년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데, 여기서는 괄호 안에 있는 그 제척 기간 적용 대상인 제재 처분의 범위가 괄호 안에 법이 명시해 놓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외우고 있느냐를 물었는데요. 뭐 드릴 말씀 없고. 자, 그리고 3번, 근데 정답 선지인 3번 옳지 않은 게 너무 명백하고 빈출이죠. 첫 추변의 포문을 여는 지문이잖아요. 첫 추변이 뭡니까?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돼요? 피고가 하고 싶어 하죠. 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이 피고한테 있으니까 A라는 사유로 적법하다는 게 안 받아들여지면 B라는 걸로라도 바꾸던지 추가해서 어떻게든 적법성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배경은 뭡니까? 요약하면 1처분 다사유제. 무슨 얘기예요? 하나의 처분에 사유가 여러 개여도 된다고요. 그게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쪽팔리지만 처분 하나에다가 사유를 100개 정도 그냥 막 던지면서 어느 것 하나만 얻어 걸리라는 심보로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만 얻어 걸려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근데 유독 이 판례에서만 적법성과 정당성이란 용어를 막 섞어서 쓴다까지 제가 설명드렸죠. 3번, 여러 처분 사유에 대해서 하나의 제재 처분했대요. 얻어 걸리라는 식으로 여러 처분 사유로 하나의 처분을 했대요. 이때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 사유들 말로 처분의 정당성, 적법성이란 얘기죠. 죄송, 안 보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나 얻어 걸렸다. 그럼 위법하다고 보면 안 되겠죠. 자, 4번 같은 경우도 조금 아쉬운데, 기본서에 맞출 수 있었는데. 자, 해설 보시면요. 무슨 얘기냐? 근데 사실 4번 너무 당연 얘기긴 한데, 뭐 수험생분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11번 해설 끄트머리 그 우측 상단가 보시면 사실 기본서에 실려있던 건 양가로 2번 이문단이죠. 그래서 영업정지 2개월 나왔는데 이게 뭐 집행정지가 됐다가 풀렸다가 하다 보니까 2개월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행정청 입장에서 확신이 안 섰던 거죠. 그래서 행정청이 에라 모르겠다. 2개월 다시 한번 때리자. 한다면 2개월 이미 영업정지 됐는데 2개월 또 때린 거죠. 그래서 이 문단 보시면 이건 위법한 이중처분이다. 사실 이 문장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 판례가 위에 있는 문단으로 나왔네요. 무슨 얘기냐? 그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대요. 제재적 행정처분이죠. 영업정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번 달 1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 말일까지 할 겁니다 라고 정했다가 당연히 행정청이 자기 재량으로 아니다, 5일만 뒤에 시작할게요. 그래서 5월 5일 날 끝낼게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별도의 처분으로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 시작하는 시점, 끝나는 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 뭐 당연히 변경할 수 있겠죠. 자, 12번 보시면요.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여기에서 일단 4번 먼저 볼까요? 아까 얘기 나왔던 거죠.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구분하지 않고 안 빌려줬대요. 자, 안 빌려줬으면 아까 그린 그대로입니다. 국가나 행정청 입장에서 변상금 부과라는 기속행위를 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뭘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아니, 왜 변상금 부과라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개별법까지 막 살펴보고 막 캠코한테 위임되고 막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냥 수험적으로 외우는 게 속편하다. 자, 아무튼 그래서 4번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지금 딱 봐도 무단점유자 돼 있죠? 국유재산이라고만 하면서 행정재산, 일반재산 구분 안 한 이유 알겠죠? 뭐가 됐든 무단점유하면 변상금 부과징수도 할 수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제기할 수 있는데 없다 했으니까 얘가 손들고 서 있는 그 페이스메이커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2번, 3번은 사실 좀 강론 아닌가 싶은데 이번 시험 보면 17번, 4번 이거 강론인데 그냥 막 내기도 하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자, 17번에 1번은 우리 아는 거죠? 몇 안 되는 기속행위. 예, 조세랑 실질 똑같잖아요. 조세 부과 처분 받침대죠? 이 위에 세금이 올라가 있다고요. 요 놈이 취소되면 이 세금이 굴러떨어져 온다. 취소된 이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과온학급 반환 똑같은 얘기죠. 이거 민사소송 제기하면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참 원래는요. 이건 꼭 해설 보셔야 돼요. 해설 보시면 얘랑 비교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세 반환 청구 얘를 내지 그냥 얘가 더 잘 나오는데 반환 청구랑 비교하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원래 환급, 세액을 환급해 준다는 건요. 요 놈이랑 좀 달라요. 요 놈은 위법한 처분이 이제는 효력이 소멸해서 이거 돌려받는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얘도 어떻게 보면 세금을 환급해 주니까 똑같이 돌려받는다는 점에선 유사하단 말이죠. 근데 얘는 뭐냐면 환급이란 건 보통은 이래요. 정책적으로 아니 세금 제대로 거둔 건 맞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요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요새 전국도 혼란하고 이러니까 좀 그냥 깎아주자. 그래서 정책적으로 적법하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통 환급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네 둘이 비교되는 거고 얘는 민사로 간 반면 얘는 당사자 소송으로 돌려달라고 해야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러면 사실 환급이라는 표현만 놓고 오면 사실은 부가가치세 환급세 쪽으로 보내서 당사자 소송 가야 맞긴 한데 근데 항상 우리 행정 법하기 어려운 게 이런 거잖아요. 아까도 허가라고 했는데 실질은 특허고 국립의료원 부서주차장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 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특허고 항상 실질을 따져보면 또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환급이라고 돼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요. 뭘 전제로 하고 있었느냐? 내가 세금 내게 만든 그 처분이 무효라서 그걸 전제로 돈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어쩔 수 없어요. 재판 기록을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 표현이 나오면 부가가치세 환급세 반환 청구가 아니라 조세 환급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 부당이득 반환을 전제로 하고는 실질은 얘를 의미하는 그 지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거기 붙는 환급가산금 이거 이자죠? 당연히 부당이득이라는 원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조금 그런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3번도 살짝 강론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거는 해설 보면서 한 발짝 더 공부를 좀 해보셔야 돼요. 자, 변상금이 됐든 과징금이 됐든 개발부담금 됐든 조세가 됐든 금전부가 처분은 항상 이게 뭔가 위법하면 취소를 시키고 그럼 무효로 돌아가겠죠? 자, 당연무효인 변상금 부과 처분으로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납부한 오납금을 그런 식으로 돌려받고 싶으니까 당연 무효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테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되겠죠. 그럼 이거 언제부터 생겨나느냐? 언제부터 확정이 되느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봐요. 이미 돈을 냈으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라고 국가가 부과만 했고 내가 아직 내질 않았으면 돌려받을 권리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내면 안 되는 건데 내라고 하니까 내가 모르겠고 아무튼 내자 해서 내면 뭐야 무효였네 해서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지. 내라고 했는데 내가 아직 버티고 안 되고 있어. 그럼 돌려받을 권리는 지금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봅시다. 당연 무효니까 처음부터 무효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가 내긴 냈는데 원래부터 무효인 부과처분에 의해서 내가 올려놨으니까 당연히 낸 순간부터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 처분 때문에 내가 낸 건데 이 처분이 원래부터 무효라면서요. 나중에 취소가 됐어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고 처음부터 무효 사유를 안고 있어도 처음부터 무효였던 거고 어쨌든 법정 효과는 똑같고 아무튼 이 무효라고 한다면 납부를 한 순간 그때부터 납부 시에 발생돼서 확정이 바로 되겠죠. 그런 얘기고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기산이 된다는 거예요.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기산이 된다. 자, 이거 가지고 옛날에 기출지문이었나 모의고사였나 한번 이거 가지고 이제 오지문 낸 적이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내요? 납부를 해야 권이 발생한다고요. 부과를 해서 아직 납부를 안 했어요.
부과만 당한 단계예요. 그럼 아직 안 됐으니까 돌려받을 권리가 없겠죠. 이 납부 자리에 부과를 갈아 끼우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오지문 나오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네, 13번 이어서 볼게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인데요. 1번 보시면 일단 대집행, 비용 걷어야 됐죠. 개고통 실비 중에 마지막 국가랑 행정청이 돈 떼이면 민사소송 못 가게 한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대부계약 논리랑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통하는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세징수법 예에 의해서 징수해야 된다. 도감매청해야 된다. 체납 처분을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수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걷었으면 당연히 공무원 자기 개인 주머니로 넣으면 안 되겠죠. 국가직은 국고, 지방직은 지자체 수입으로 넣는다. 2번은 이런 조문이 있다는 거고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 1, 3, 4번이 너무너무 빈출이죠. 속어를 유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난이도 조절하려고 생소한 선지 내긴 내는데 이걸로 인해서 정답 고르는데 너무 영향받게 하지 말자라는 의도가 좀 돋보여요. 3번 보시면 이행강제금 늦게 이행. 늦게 이행이라 그러면 방점이 항상 이행이 찍힌댔죠. 늦은 거 괘씸해서 지연에 대한 제재하면 안 된다.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 이미 이행이 됐으니까. 그런 얘기고, 4번 같은 경우는 양벌 규정인데 너무 많이 나왔죠.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법인이고요. 지방직 공무원은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가 되겠죠. 양벌 규정 성립할 수 있고, 강론하시는 분들은 요놈이 혹시 기관 위임사무로 변형되지 않는지는 꼭 보셔야 된다. 14번 넘어갑니다. 자, 14번도 이것도 아주 1번부터 그냥 나올 게 나왔죠. 부작위 특성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처분은 우리 집 앞에 도착한 날, 있은 날, 그리고 내가 언박싱한 날, 안 날, 이게 특정이 되니까 제소기한을 카운팅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요. 그럼 언제부터 도대체 카운팅할 거야? 제소기한 적용 없음. 원칙 얘기죠. 제소기한 적용 없음. 뭐랑 똑같으냐? 무효 확인 소송이랑 똑같다. 자, 근데 문제는 예외적으로 문제가 이거죠. 우리 입법자들이 법을 그지같이 만들어서 취소소송 관한 규정,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규정이 있잖아요. 취소소송 규정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이 문구 그대로 나올 겁니다. 취소소송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이 된다. 그 결과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행정심판을 거치기 전이라면 얘랑 똑같은데 행정심판을 이미 거쳤다면 그때는 기준점이 생기죠. 재결서 정본 송달일,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 기준점이 생기니까 이게 적용이 된다. 이게 무효 확인 소송이랑 다른 점이고, 2번 같은 경우는 뭐 당사자 소송 원칙적으로는 제소기한 적용 없는데 개별법에 정함이 있다면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으로 가시면 오고지 불고지 얘기죠. 오고지 불고지는 자, 행정심판 원칙적인 청구기간 안날 90일이 있고 있은 날 180일이 있는데 오고지든 불고지든 간에 무조건 이 위에 것만 건듭니다. 그래서 오고지 만약에 90일까지인데 95일까지로 잘못 통지했으면 이 90일을 95일로 수정한다. 불고지 아예 고지를 안 했으면 안날이 있을 수가 없겠죠. 위에 거 지우고 이것만 적용해 준다. 자, 일단 두 가지랑 비교하셔야 되는데요. 행정심판법상 고지의무는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랑 달라요. 일단 시점이 다르죠. 사전통지는 처분 전, 행정심판법상 고지는 처분을 하면서. 그리고 효과도 다르죠. 사전통지 위반하면 절차상 하자 위법 사유되지만 고지의무는 지금 봤다시피 청구기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처분 자체 위법 사유는 안 되고, 자, 그게 몇 번으로 나왔느냐? 그 뒤에 그 문제가 있는데 18번에 4번이죠. 18번에 4번. 비교해야 되는 거. 18번에 4번. 청구기간이 연장됨에 그칠 뿐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이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비교해야 되는 거 하나 설명했죠. 나머지 하나 설명드리자면 14번에 3번이죠. 이때 있으면 청구기간만 늘려주는 거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늘려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뭘 늘려준지에 대한 차이점이 3번. 이걸로 인한 위반의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까 뒤에서 봤던 18번.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자, 4번 같은 경우도 말이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죠. 우리 제소기간 같은 경우는 얘랑 좀 다르죠? 안날 90일, 있은 날 1년인데 자, 이거는 행정심판 안 거쳤을 때고 행정심판 거쳐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기산점이 바뀌게 되죠. 얘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 되고 얘는 그냥 처분이 있은 날이 아니라 재결이 있은 날이 되잖아요. 근데 재결서, 정본, 송달일, 재결이 있은 날이 완전히 같아지니까 둘 중에 빠른 날은 무조건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기산점을 갈아 껴주는 취지는 기본 강의 때 뭐 누구 걸 들었든지 다 알고 계시겠죠.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적인 여유 기간을 보장해준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장을 해주려면 뭐가 존재되어야 됩니까? 행정심판을 똑바로 적법하게 거쳐왔어야 되는 거죠. 적법하게 거쳤어야 된다는 건 민증검사, 즉 청구 요건을 잘 갖춰서 갔다 와야 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처분이 있은 안달부터 90일을 넘겼대요. 아예 결론도 줘버렸네요.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를 했대요. 이래버리면 우리가 결과 나온 거 느긋하게 보고 여유기간 추가적으로 90일 인정해줄게, 이렇게 못해주죠. 부적법하게 개판으로 거쳐왔으니까. 그러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냥 처분이 있으면 안날 90일, 있은 날 1년이 돼야 되는데 여기선 지 맘대로 취소소송 취소소송 제기를 했는데 지 맘대로 재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특례 여유기간을 지 맘대로 보장받으려고 했죠. 이러니까 제소기간 넘긴, 이 제소기간 원래 적용이 안 되는데 지 맘대로 적용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제기된 취소소송도 부적법할 수밖에 없다. 자, 15번. 진짜 제가 현타 오는 그림, 진짜 제가 맨날 창피하면서 그리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대가리는 2개요, 심장은 하나인 괴물이다. 박지성 아니라고 했잖아요. 대가리 하나, 심장 2개 아니라고요. 지자체장 그리고 지방교육감 2개가 지방자치단체 대가리고, 심장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건 지방의회예요. 근데 심장이 결정해서 결국에는 이 대가리가 입을 통해서 밖으로 처분을 쏘죠. 그러면 내가 열받은 사람 입장에서 심장이 결정했으니까 심장에다 죽박 날려요? 아니잖아요. 대가리 2개를 향해서 죽박 날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대가리 2개가 소송의 피고가 된다고요. 이 지방의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조례는 원래 처분성이 없죠? 근데 무효확인 소송 한 대 쓰니까 처분적 조례를 전제로 하겠죠? 두밀분교 폐지 조례. 예외적으로 일단 대상적격 통과를 했네요. 자, 그 다음 따져야 되는 게 피고적격인데요. 조례를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최종적인 공포는 대가리 둘 중에 하나겠죠. 교육에 관한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경기도 교육감이었잖아요. 대가리 교육에 관한 게 아니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되겠죠. 아무튼 요놈은 피고가 되지 않는다.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는 순간은 언제에 국한됩니까? 지방의원 징계의결, 제명의결 이런 경우죠. 굳이 대가리를 올려서 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쏠 필요가 없죠. 심장 안에서 너 징계받아야 되니까 나가, 너 제명이야 나가 하는 거니까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만 피고가 된다. 2번 합의제 행정기관. 자, 일단 지방의회 같은 애들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대표적인 사례죠. 위원회, 의회 이런 애들 동그랗게 모여서 합의로 의사결정 진행하는 애들. 얘네는 특징이 행정청이지만 그 기관의 짱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관 그 자체. 다만 예외가 이거죠. 중앙노동위원회, 기본소에 심지어 얘네 둘이 붙어있죠. 설명이. 중앙노동위원회만큼 개별법인 노동위원회법에서 그냥 위원장으로 가세요. 뭐 합의제 행정청이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장을 피고 자리에 앉히세요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앉히는 겁니다. 3번도 자 총알바지 판례죠. 국가공무원 징계 처분에 대해서 내가 들이받고 싶대요. 근데 대통령이 한 징계 처분이네요. 자, 대통령, 그 다음에 또 누구? 사법부 수장 2명이죠. 대법원장, 헌재소장. 입법부 수장 누구예요? 국회의장. 그 다음에 꼽사리 껴주는 게 중앙선관위장. 3부 요인 등,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들은
우리 소속 공무원이 하극상 일으킬 때 피고 자리 스스로 앉아서 멱살 잡히는 거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그 3부 요인 등은 피고 자리에 항상 총알바지를 내보낸다. 대통령, 근데 원고 자리에 공무원이네요. 그럼 대통령이 직접 안 가고 각부 장관이 가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비교해야 되죠. 문제는 대통령은요, 이중적 지위가 있어요. 국민의 대표자이기도 하면서 행정부 수반이기도 해. 행정부 수반이 행정부 징계했다가 지금 하극상 당하는 거면 총알바지 내보내도 되지만, 국민의 대표자에서 국민한테 처분했다가 취소송 당하면 이걸 하극상이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총알바지 내보내면 안 되겠죠. 본인이 직접 나가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유명한 친일파 서운 취소 사건이다. 여기서도 총알바지 내보낼까 내가 직접 나갈까 논점이 됐죠. 대통령 직접 나가야 된다. 4번은 자, 크게 세 가지 유형 그냥 설명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원칙적으로 우리 피고적격은 예외는 있지만 명의자한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대리관계 나오면 딱 지문 세 가지밖에 못 나와요. 1번 자, 대리를 했고 그 다음에 현명, 대리관계를 다 밝혔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피대리 행정청, 대리를 받는 사람이죠. 우리 엄마죠. 피대리 행정청 도장을 내가 대리인 지위에서 피대리 행정청 걸 찍었다는 거니까 명의자. 여전히 원칙 적용돼서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다. 이게 정답 선지로 나왔고요. 2번 대리는 했는데 현명을 안 했네요. 대리관계를 안 밝히고 내 이름 사인했다는 거죠. 피대리 행정청 도장 안 찍고 대리 행정청이 지 이름 사인했다. 그때 명의자 누구? 대리 행정청이죠. 지 이름 사인했으니까 이때도 원칙 적용되는 건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이 세 번째죠. 이때는 말이 길어져요. 대리 현명 X까지는 얘랑 똑같아. 근데 하나가 더 있죠. 상대방이 대리관계 안 밝혔는데 너 대리하는구나 하고 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요. 그러면 현명을 안 했으니까 여전히 명의자는 대리행정청이지만 이땐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뻔히 알고 있으니 마치 피대리 행정청이 사인한 것처럼 봐서 명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외죠. 명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적격을 피대리 행정청이 갖는다. 지금 출제는 싱겁게 이걸로 됐지만 여기까지 논리 거의 똑같으니까 3번까지 알아줘야 된다. 자, 16번에 1번, 2번, 3번, 4번 다 조문인데요. 1번, 아무튼 빨리 진행하라는 거죠. 사업인정 고시됐으면 수용재결 신청까지 1년 넘기지 마라. 넘기면 처음에 사업인정 고시한 거 바로 실효된다. 2번은 그냥 조문에 오타 같은 거 계산 좀 잘못됐으면 직권으로 그 수용재결 좀 공문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3번은 자, 이게 뭡니까? 여기서 핵심 딱 두 글자씩 보여야 되죠. 당시 어딨어? 안 보이네. 자, 당시예요. 협의 취득해서 평화롭게 토지 뺏어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게 결렬되면 수용 재결 등을 통해서 공권력으로 뺏어오는 경우 있겠죠. 아무튼 둘 중에 뭐가 됐건 이것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땅을 국가가 갖고 왔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업 시행자가 갖고 왔으니까 이때 뉴스 뜨면 바로 호재로 반영되겠죠. 땅값이 바닥을 기다가 이 당시, 협의 성립 당시, 수용재결 당시로부터 딱 3초만 지나도 땅값이 떡상한다고요. 세종시 행복 수도 이전 어쩌고 해서 떡상한다고요. 이거 불로소득이잖아요. 3초 지나면 떡상하게 되고 이것까지 보상 범위 넣게 되면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반영을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시 가격 기준으로 보상한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자, 속으면 안 되죠. 이의신청 특별행정심판. 여기서 재결이 나왔대요. 행정심판 재결, 그 재결 맞습니다. 수용재결 아니죠? 자, 그럼 당연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행정심판하면서 뭐 결정해요? 수용을 재결의 수용재결. 여기서는 어디 있느냐? 받은 경우 죄송. 자, 이거 문맥상 더럽게 헷갈리네요. 이건 행정심판이고요. 이 재결이 지금 심판 대상이 되니까 문맥상 수용재결이네요. 그래서 수용재결을 원처분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수용재결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이 뭡니까? 보상금을 늘려주냐 깎아주냐 이거니까 변경할 수 있다가 맞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변경 안 해주면 우리 뭘로 가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가서 당사자 소송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17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1번의 이 표현만 조금 자제해 줬어도 여러분들이 1, 2, 3번 소거해서 4번 푸셨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이 뒤에 부분 민법 얘기를 굳이 넣어가지고요. 이 앞에 부분은 이 얘기죠. 국가배상법 유형 1, 2, 3이 나뉘는데 일반적인 국가배상 유형, 관용차 교통사고, 그 다음에 영조물, 공공시설, 공물 설치관리상해 하자. 큰 차이가 있다면 얘네는 무과실 책임이고 얘는 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과실이 없어도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과실 책임 맞는 얘기고 뒤에 부분은 무슨 얘기냐? 민법 공작물 점유자 민법 제758조인데요.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고 여기 가면 뭐라고 돼 있냐? 면책 사유로서 너가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무슨 얘기냐? 전방 주시 의무 제대로 못하면 교통사고 냈을 때 과실이 있다 그러죠. 주의 의무를 해태하면 과실이 있는데 해태하지 않았으니까 과실이 없다면 이런 뜻이죠. 민법에는 면책사유로서 너 과실 없으면 그럼 면책해줄까가 있는데 우리 국가배상법 유형 3번은 무과실 책임이니까 그딴 게 없겠죠. 지금 뒤에 부분은 그런 얘기예요. 사실 우리한테 더 친숙한 용어는 우리 판례 해설에 실어놓은 게 있죠. 공무원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다는 항변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그거 의미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 표현인데 굳이 이 표현을 냈습니다. 이제부터 좀 숙제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 이거는 너무너무 자주 나와서 오늘 군무원 강의할 때도 한 5번인가 본 것 같아요. 기출문제 풀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크게 관리상의 이 3번 같은 경우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가 쟁점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럼 관리가 뭐냐 하자가 뭐냐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인 권한, 소유권, 임차권 같은 법적인 권한 가지고 관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한 것도 포함된다는데 맞는 얘긴데 이 사안에서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설치 중인 공사 중인 옹벽이죠. 설치 중인 옹벽은 애기도 태어나야 내가 뭐 재워주든지 자장가를 불러주든지 우유를 타먹이든지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설치 중인 옹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만들어지질 않아서 이 세상에 나오질 않았는데 사실상의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고요. 여기까지 이론적으로는 포함을 하는데 사실상의 관리조차 지금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옹벽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유형 3에 따른 책임이 성립을 안 하는 거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번엔 이 부분 하자가 어디까지 뭐뭐뭐를 하자라고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얘기고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원칙 통상의 안정성이고요. 고도의 안전성 완전 무결 아니다. 그 다음에 가끔 끌어들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때 갖고 오는 게 귀에 피날 때 사격장 공항 소음 피해 같은 경우는 주관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느냐를 보고 가끔 공무원의 억울함을 감안해서 공무원한테 방어조치 의무 인정할 수 있어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었겠어? 이것도 따질 수 있다. 그래서 얘도 포함된다가 맞죠. 항상 얘네를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얘네도 동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빠진다고 할 수는 없겠죠. 4번은 사실 강론인데요. 자, 이번 해설 강의에서는 너무 복잡하게 설명 안 할게요. 자,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개념이 있었죠. 얘네 둘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총론에 국한해서 설명드릴게요. 강론 가시면 얘네 둘 구분 실익이 2개가 더 있는데요. 설명합시다 그냥. 일단 사법상 매매가 가능하냐? 얘 불가능, 얘는 가능. 사고 파는 거. 2번 점유 취득 시효 취득이 가능하냐? 얘 불가능, 얘 가능. 그리고 3번 우리 총론 입장에선 유형 3번 책임이 성립하느냐? 얘 성립하고요.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반 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 둘이 영역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넘어가려면 그럼 이런 변화가 생겨나는데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2가지로 나뉘고요. 인공공물과 이거 오바 같은데 인공공물과 자연공물로 나뉘는데 인공공물은 지금 도로 같은 거 말하겠죠? 공용 개시라는 거가 필요해요. 내지는 공용 지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도로를 아스팔트 깔아놓고 이거 이제 도로로 쓸 거임이라고 선언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자연곡물 대표적인 게 하천이겠죠. 한강 가지고 굳이 서울시가 선언할 필요 있어요? 선언 안 하면 한강 모두의 것인 거, 행정재산인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는 공용 개시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좀 오반데 이거를 옛날에 그 어디 한번 5년 이내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대로 긁어서 낸 것 같아요. 자, 18번 넘어갈게요. 18번 같은 경우는요. 자, 조금 시간에 압박이 있어서 빨리빨리 할게요. 18번에 1번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1월 1일, 2월 1일. 처음 처분이 100만 원. 100만 원인데 두 가지 경우 생각해 봅시다. 이때 플러스 20만큼 너 세금 더 부과할게. 또는 20만큼 깎아줄게. 라고 한다면 우리 수업시간 용어로 위에 거는 성전환. 옛날 남자였던 대연이 없어지고 여자였던 대연이로 새 출발. 즉 흡수 소멸이라는 거죠. 남자였던 대연이 어디 가요? 여자였던 대연이한테 흡수돼서 소멸했겠죠. 그러니까 자 1번 선지의 절차상 하자 승계되냐를 물었는데 얘한테 절차상 하자 있는 거 승계되냐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1번 위법 사유 승계돼요. 왜 그럴까요? 옛날 남자였던 대연이가 지방간 갖고 있는데 얘한테 흡수돼서 소멸됐대요. 얘도 그 지방간 갖고 있겠지. 승계된다. 근데 예외가 지금 나온 선지죠. 절차상 하자는 승계가 안 돼요. 얘는 그냥 그렇다요. 그래서 얘부터 숙지하고 그 다음에 얘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때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수업시간 용어로 전백이죠. 원래부터 감액이 돼 있었던 걸로 취급을 합니다. 자, 2번도 너무 많이 본 판례인데요. 퇴직연금 환수 결정. 자, 우리 의견청취 사전통지의 개별적 예외 사유죠. 성질상 사전통지 의견청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퇴직연금 환수 결정은 일단 처분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환수하기로 했으면 그 금액이요. 여기는 이제 생략되는데 그 금액은 법에 다 꼼꼼하게 다 정해져 있어요. 메뉴판에 다 정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얼마를 환수할지는 법에 이미 정해져 있어서 내가 사전통지 너한테 해주고 의견 백날 받아봤자 1원도 못 깎아줘요. 그래서 불필요하다. 3번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출발하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반복 처분 논점이죠. 원칙. 그래서 시험에 항상 예외가 지금 출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원칙 뭐 있지 않았나 해서 기본서 돌아와서 얘랑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얘만 눈에 바로 끝내면 다음 시험에 이게 나오겠습니까? 이거 중요하네. 이번에 원칙 내야지 이러지 않을까요? 아, 물론 똑같이 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원칙, 통지, 계고, 독촉 이런 애들은 반복이 되면 1회차만 처분성이 있고 뒤에 건 다 뭐라고 하죠? 연기통지라고 하죠. 처분성 없다. 예외 지금 거부 처분이죠. 거부는 1회차든 100회차든 싹 다 처분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4번 넘어갈게요. 4번은 아까 봤었죠? 고지의무를 잘못했을 때 이게 행정심판 청구기간만 연장되고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전통지와 일단 시점이 다르고 위반 시 법적 효과가 다르다. 그 두 개가 다 나온 겁니다. 당연히 수업 시간에도 두 개를 항상 같이 언급을 해줘. 같이 언급을 하죠. 비교해야 될 게 두 가지 나야 된다. 근데 이례적으로 둘 다 나왔습니다. 자, 19번에 1, 2번도 우리 항상 한 가지 왁구로 정리를 하잖아요. 표현은 언제나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 하나하나 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효율이 없으니까. 자, 행정규칙은 아무 말 없으면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을 못 받은 애들이지 위반까지 한 건 아닙니다. 자, 이게 원칙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외적 구속력은 당연히 원래 행정규칙 대외적 구속력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내부적 구속력. 우리끼리 지키자고 위임은 못 받았지만 우리끼리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거 내부적 구속력은 당연히 있겠죠. 우리끼리 만든 거니까. 자, 그렇다고 했을 때 하급 행정청이나 소속 공무원이 이 행정규칙 내부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그럼 징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행정규칙이 위임을 못 받았을 뿐 아니라 위반까지 했다는 특별한 언급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대외적 구속력은 원래부터 없었고 내부적 구속력까지 이제는 부정. 그러니까 위반해도 징계가 안 되겠죠. 자, 2번 먼저 볼게요. 법규성 없는 내부 지침이다. 그래서 이 행정 처분을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아무 말 없으면 얘가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었잖아요. 처음에 이거 위반 X 됐을 때. 그러니까 처분이 이 행정규칙 위반했어도 대외적 구속력 없으니까 그것만으로 적법 위법 판단할 수 없다. 대외적 구속력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언급이 있죠. 상위 법령에 반한다. 위반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대외적 구속력 원래부터 없었고 내부적 구속력도 없고 그러니까 위반해도 징계가 안 된다. 상위 법령에 반한다. 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이걸 독해하면서 읽을 게 아니라 행정입법 행정규칙 얘기네. 이거에 위반했냐 안 했냐 뭐 어쩌고 묻고 있네. 일단 떠올리고 선입견 갖고 다시 돌아와서 읽고 그 얘기가 맞구나 안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자, 3번도 너무 자주 나왔죠. 3번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간략히 설명해 볼게요. 주체하자 얘기인데요. 사안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자, 이거 태안군수 사안인데 법에서는 태안군수한테 권한을 줬거든요. 근데 태안군수님이 바쁘다 보니까 내부 전결 규정, 내부적인 규정입니다. 이거 행정규칙이겠죠? 전결 규정을 만들어서 부군수한테 짬 처리를 때리고 간 거예요. 네가 공문 다 쓰되 도장은 내 거 찍어 라고 정결 규정 만들어서 얘한테 짬 처리했는데 부군수도 바쁘다 보니까 재무과장한테 짬 처리 또 했죠.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태양군수 도장을 주면서 너가 공문 다 써놓고 태양군수님 도장 찍어 라는 거죠. 자, 이게 요약된 게 여기 보시면 내부 사무 처리 규정에 불과한 정결 규정, 행정규칙이란 얘기고 원래 정결권자 얘가 부군수겠죠? 보조기관 얘가 재무과장이죠? 재무과장이 처분권자인 행정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했다. 무슨 얘기예요? 원래 요놈이 도장 들고 있었는데 얘한테 줬겠죠? 그럼 얘는 내부 정결 규정 위반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태양군수 도장 찍어서 걔 이름으로 공문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상황을 말한 겁니다. 정결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은 찝찝하지만 여기서 묻고 있는 하자, 이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묻고 있는 건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행하여진 무효냐, 즉 주체하자가 있는지를 묻고 있잖아요. 근데 주체하자는 어떻게 따지죠? 일단 피고가 누군지부터 봐야겠죠? 피고는 원칙적으로 명의자잖아요. 피고 자리에 명의자를 앉혀놓고 그 다음 뭐 봐야 돼요? 당신 권한 있어요? 그걸 물어야겠죠. 자, 그럼 해볼게요. 피고 자리엔 원칙적으로 명의자 앉혀야 되는데 재무과장이 누구 도장? 태안군수 도장 찍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처분했으니까 태안군수가 피고 자리에 앉겠죠. 이 사람한테 뭘 물어본다? 당신 권한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원래 태안군수 권한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결규정, 행정규칙 위반했어도 주체하자는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주체하자 논리로 접근해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행정규칙 위반한 게 어떻게 아까 2번에서 봤잖아요. 행정규칙 위반한 게 어떻게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줘?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고 4번 같은 경우는 자 이게 구체적 규범 통제 얘기인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첫 번째 줄 명령규칙이 법규명령 얘기고요. 얘는 처분성이 없어요. 얘가 소송의 대상이 됐다는 게 아니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얘의 위헌 위법성이 논리적 전제가 돼서 그 과정에서 얘가 무효라는 걸 판단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취소 판결 끝나고도 여전히 법규명령은 무효라는 낙인은 찍혀도 별도의 폐지행위 없이는 여전히 존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법원이 야 우리 재판 끝났는데 쟤 무효라는 낙인 찍혀져 있거든? 별도 폐지행위가 필요해 라고 행안부 장관한테 알리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한번 오지문 나온 적이 있고요. 유사한 조문들 해설에 2개나 소개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보시고요. 마지막 20번. 자 20번에 1번은 그냥 뭐 크게 정답에 영향 안 주는 지엽적인 조문이었는데요. 당연한 얘기죠. 주된 인허가 신청하면서 관련 인허가까지 우리가 줄까? 라고 혜택을 제공한 거니까 주된 인허가 법률에 이런 것까지 세트로 시킬 수 있어 라고 규정된 것만 인허가 의제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2번 보시면
2번. 자, 우리 인어가 의제 갖고 통으로 한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 나온댔죠? 절차 집중이냐, 실체 집중이냐. 그리고 두 번째, 소송의 대상이 도대체 뭐냐? 소송의 대상이 도대체 뭐냐는 기준이 뭐예요? 관련 인어가 이 세상에 의제돼서 나와 있느냐? 관련 인어가 이 세상에 나와 있느냐? 있으면 걔 다투고 없으면 걔 못 다툰다. 자, 2번 실체 집중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절차 집중이지 실체 집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볼게요. 개발 행위 허가가 의제되니까 요놈이 딸려오는 거고 건축 허가가 메인이겠죠. 주된 인허가 관련 인허가 실체 집중이 아니니까 얘도 실체적 요건 따로 심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요건 충족 못하면 싹 다 거부 가능하다. 자 보시면 B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거부할 수 있다. A도 거부하고 B도 다 거부할 수 있다. 왜냐? 실체 집중이 아니니까.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 얘기죠. 대상이 뭐냐? 자 그래서 유일한 딱 두 가지 판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유일한 기준 이거 관련 인허가가 의제돼서 세상에 나왔느냐. 자 3번 보시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되니까 뒤에 있는 게 B겠죠. 자 이걸 다투고 싶대요. 그러면 어쨌든 의제된 인허가가 키워드인데요. 의제가 돼서 세상에 나왔대요. 그럼 얘를 다툰다.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A를 다툰다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간략히 설명하자면 얘랑 비교해서 맨날 나오는 애가 딱 하나 더 있는데 주된 인허가도 거부당하고 B도 거부당하고 관련 인허가도 싹 다 거부당했거든요. 근데 내 불만은 이쪽에 있는 거죠. B, C 실체 집중 아니라 그래서 실체적 요건 싹 다 난 충족시켰는데 이거 충족 못했다는 이유로 싹 다 거부했다는 거죠. 내가 억울해서 다투고 싶어. 이때 얘를 다투어야겠느냐 얘를 다투어야겠느냐. 기준 무조건 뭐라고요? 관련 인허가가 의제돼서 세상에 나왔냐고요. 거부됐으니까 세상에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A 거부 처분에서 최소송 제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두 번째 줄 절차 간소화 보이시죠? 요거 절차 집중이다 이 얘기예요. 이때 자 인허가 의제를 할 수 있도록 해놨대요. 햄버거로 치면 햄버거 시키면서 감자튀김 콜라 같이 세트로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대요. 했대요. 그렇게 키오스크에 입력이 돼 있대. 세트 메뉴가 있대. 자 그러면 우리 무조건 세트 시켜야 돼요? 아니죠. 그건 우리 권리죠. 선택권을 준 거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인허가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 감자튀김 콜라까지 신청할 의무가 있느냐? 그건 아니죠. 심지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콤보로 시킬 수도 있죠. 일부 관련 인허가만 의제받을 수도 있고 단품만 시킬 수도 있죠. 주된 인허가만 그냥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지 맘이죠. 권한이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네요. 여기까지 우리 해설하고 이번 건 끝낼 테니까요. 그 혹시 더 질문 있거나 그러시면 카페에 와서 개별적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험 치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